네, 광복 80주년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광화문에서 취임식에 준하는 국민 임명식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의 전직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불참하면서 우려했던 대로 반쪽으로 진행됐고 조국 전 대표 사면 등의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뒤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앞서서 라이브로도 전해드렸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 경축식 그리고 저녁에 국민 임명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 조금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취임 직후에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통해서 출범한 정부였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행사를 할 만한 상황은 못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시기가 미뤄진 측면이 있고, 근데 또 마침 이제 광복 80주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광복절에 이렇게 국민 주권 정부라는 수식어를 내걸고 이 출범했던 정부이니만큼 광복절 역시도 사실은 국민들의 해방, 독립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주권이 강조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주권 정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들로부터 임명을 받은 정부라는 성격에 맞춰서 해방과 독립의 날에 맞춰 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문화 공연 같이 좀 축제처럼 진행이 됐는데 이 취임 행사를 대신하는 만큼 대내외적으로도 관심이 큰데 문화 강국의 면모를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 좀 의도된 부분이라고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행사 자체가 좀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날씨도 워낙 덥기도 하고 좀 광화문 한복판에 많은 행사들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제 생각에는 광복절을 지금 범죄자 해방절로 만들었죠. 그리고 빛의 임명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빚의 임명식입니다. 나라빚 탈 때 그 빚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 임명식이라고 하는 행사 자체를 정말 처음 들어봤고요. 굉장히 기괴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국정 혼란이 발생을 했고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달여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민생 경제가 안정이 되었나요? 물가는 역대 최고 순으로 치솟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과는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8월 말에는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관세 협상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 세제 개편안도 당정 간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대관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고요. 또한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씨 같은 정말 국민들을 반쪽으로 갈라놓은 이런 인사들을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광복절에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해서 착취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씨 사면이라니 정말 이게 웬 말이냐 이런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저희 야당만 반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국민들께 정말 크나큰 상처와 실망을 안겼기 때문에 이런 날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표면적인 규격, 어떤 내용들을 떠나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기괴한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과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괴한 행사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민의 대표들 역시도 기괴하다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고 이 자리에 초청받은 1만여 명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말씀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하실 수는 있겠으나 이재명 정부가 이 국민주권 정부라는 정신에 맞춰서 사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열리고 외빈들까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거의 6만여 명의 규모로 열리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에 비하면 굉장히 규모를 축소했고 사실은 이 국민들을 좀 초청하는데 방점을 찍었고요. 이 빛의 임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서 전달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봤을 땐 야당 입장에선 형식적이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통상적인 화려한 어떤 대관식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겠다라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자면 이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무려 10억 원이나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탁현민 씨를 주도해서 여러 연출적인 기법들이 들어갔고 대통령실에서 초청한 그런 국민들이 임명장을 줬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국민이 임명장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기괴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특정 정당 정파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를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정말 반쪽을 내놨던 그런 인사들을 사면을 하면서 국민들께 임명장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민 임명식에 대한 두 분의 시각차를 조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임명장을 받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편지 형식으로 감사 인사를 좀 전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보면은 결국 국민만 믿고 직진, 국민이 주인인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그 수식에 맞는 어떤 표현이 들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좀 반쪽 국민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사들을 보더라도 민노총 간부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을 한다든지 이번에 새로 지명된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3번이나 해직을 당했던 제도권 정치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줄줄이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들도 어떻습니까? 과거 정부가 했던 정책들을 부자 감세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부자 서민의 이분법으로 정책들을 하고 있죠. 지금 연일 강조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기업 측의 어떤 그런 고려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추진할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봤을 때 국민 주권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물 자체는 특정 정파적인 이익, 내 식구 챙기기만 바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는 악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야당을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부적절한 인식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대통령만 통합을 얘기하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예. 부분들을 당정이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셨던 뭐 특정 단체, 뭐 전교조 출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뭐 민노총 출신이다 이렇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 그리고 장관이 되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그보다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느 단체 출신이냐보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가 더 중요하겠죠. 사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세종시 교육감 3선이고 예. 그 전에는 중등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서 헌신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민노총 출신의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분 역시도 사실 현재 기관사였다가 장관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중심의 노동자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이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것이죠. 국민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는 장관 인사였고요. 그리고 계속 어떤 이 국민을 반으로 갈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어떤 국가적인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는 날에 예.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반으로 쪼개고 반국가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철진한 색깔론을 펼쳤던 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 훨씬 더 심했던 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사실은 야당 대표와의 대화를 했고 따로 불러서 식사도 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계속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야당과의 대화, 협치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통합의 의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 끝난 그 임명식 말고요. 이제 오전에는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잠시 후 또 하나하나 좀 이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경축사 얘기를 좀 해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남북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오전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북측 체제를 인정한다, 흡수 통일 추구 안 하고 적대행위 없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이제 좀 회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이번 정부 들어서 분명히 있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진영 논리나 색깔론적으로 볼 시각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께서 직접 어떤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라든지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조치,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서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신 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뭐 북한의 최근에 이제 발언들이나 반응들이 좀 강경하고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동안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상 거의 단절이 됐고 뭐 단절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국가의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을 포함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정말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다가가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국정 운영의 철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민족해방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에 북한 이야기를 이렇게 폭넓게 하는 것이 과연 TPO에 맞는 것인가 이런 네. 생각이 1차적으로 들었고요. 굉장히 굴욕적인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흡수 통일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고 일종의 선언을 하는, 북한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국민 메시지라고 하기보다는 대김여정 메시지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전 이것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금 기시감이 들거든요. 당시에도 정말 굴욕적인 행보들이 많았습니다. 탈북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한 우리 서해에서 공무원이 피격을 당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인 우리 공무원들을 도박 중독범으로 모는 그런 부적절한 행태들이 있었지요. 그 정도로 북한에 굴종을 했지만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만든 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는데 예. 그때도 단 한마디도 하진 못했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취임하자마자 시간 순서로 나열해보자면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50년간 유지가 되던 국정원의 대북방송 송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김여정 부부장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니까 민주당이 이 정도면 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통일부 장관, 신임 통일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미국과 협의하지도 않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훈련을 조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도 북한이 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자 이제는 대북 확성기를 치우겠다, 북한 인권 보고서 발간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정말 애처로운 짝사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꿈을 꾸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꿈을 꾸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에 국민 전체가 아닌 국민 절반만을 아우르면서 이런 식의 북한을 향한 구애 메시지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과거를 통해서 북한에게 굴종을 한다라고 해도 절대 우리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광복 80주년 경축식에서는 이제 여야 막론하고 총 집결을 한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행사 내내 이제 송원석 대표랑 뭐 눈도 좀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그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스탠스가 전혀 변하지를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는 뭐 대선 국면에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출당이나 제명 조치 못했고요. 그 뒤에 지금 뭐 국민의힘도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전한길 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이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를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그냥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냐, 윤어게인을 주장하고 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지금 경징계, 그러니까 사실상 뭐 징계를 안 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과는 여러 가지 협치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불법 비상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무엇을 책임졌고 도대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낙제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께서는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로들은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을 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뀔까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짧게 좀
상황을 좀 않겠습니다.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변화라든지 진정한 반성과 쇄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협치를 내걸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상임고문들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 국회를 운영하는 것의 기본적인 정신이 협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 좀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달라라는 예. 말씀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여야가 이렇게 눈길조차 안 주고 냉랭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대치 국면이긴 한데 그 송원석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도 저희 화면을 잡았지만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이제 전해졌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저녁 행사에 오라고 하니까 송 비대위원장이 가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런 답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도 너무 이제 지금 사이사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는 것처럼 하더니 사실 지금 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진단인 것이고요.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적대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근데 개혁신당이랑도 인사를 안 했거든요. 악수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내란 세력이라서 그렇게 한 건가요? 결과적으로 그런 야당을 탓하는 주장들은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이고 정청래 대표 자체가 이른바 개딸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강성 메시지에 함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여당 대표답지 않게 지금 당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여당이 야당을 탓하는 것만큼 부적절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지금 전국의 주도권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을 통해서 심지어는 법사위원장이 심각한 비위, 이춘석 그 전 법사위원장이 차명계좌 거래, 지금 거의 자백까지 나왔다라고 하죠. 그렇게 무리를 빚어서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의석을 가지고 신임 법사위원장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모든 전국의 주도권이 여당에 있는데 예. 여당 대표가 강강강으로 가는 것을 야당 탓을 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야당같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실망하고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경축식에서 있었던 어떤 여야의 냉랭한 분위기들 조금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저녁에 있었던 국민 임명식에서 사실 진보 보수 떠나서 전직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것은 관례인데 보수 대통령들이 이제 초청장을 전달했는데 뭐 표면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네. 불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참 민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부적절한 정보들까지 동원한 선동들을 일삼아왔습니까? 이제 와서는 그 당시 국정농단이라고 일컬어지던 사태에 있었던 보도들 대다수도 가짜뉴스로 판명난 것들도 많고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 손으로 사면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 부정을 하는 정치들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초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기에 좀 애티튜드가 맞는 행사였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뿐인 통합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저희가 처음에는 그 뭐 오찬에 부르기도 하고 대통령실 부르기도 했을 때 저희 지도부가 꾸준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참석을 하라고만 하고 정작 모든 장관급 인사들 강행 조치를 하고 심지어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렇게 많은 무리를 빚었음에도 지금 경질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게만 통합을 강요하는 것도 맞지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도 같이 보면서 이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월 18일 공개됐던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내려서 이제 59%로 잘하고 있다 집계가 됐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7%포인트 올라간 건데 아무래도 광복절 특별 사면 부정 여론에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집계됐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저도 앞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일단 그 대통령 취임식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관례다라는 말씀을 앵커께서 짚어주셨는데 사실 참석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그렇게 해놓고 왜 전직 대통령을 불렀고 왜 거기에 대해서 안 왔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다 떠나서 이건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통합의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제 발로 걷어차는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안한 이 대통령은 저는 뭐 전혀 잘못이 없다. 오히려 이것을 걷어찬 인물들이 스스로 좀 성찰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나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파면당했던 전직 대통령들이니만큼 이런 자리에라도 참석을 해서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면 관련해서는 부정과 긍정의 여론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겸허하게 어떤 지지의 입장 그리고 반대의 입장을 모두 듣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공식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국민들마다 다르시고 그리고 이 사면한 대상들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이런 지지율이 계속해서 어떤 하락세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지금 국내외 현안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정부이니만큼 여러 가지 민생 과제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남아있는 개혁 과제에서 성과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입장을 이제 질문으로 물었더니 오차범위 내에서 좀 이 여론조사 대상들이 팽팽하게 조금 답변을 했습니다. 진영 간의 갈등이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너무 대치 강대강이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민주당이 이른바 중도층의 민심을 읽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당층에게 물어본 결과를 따져보면은 찬성이 2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반대가 3배가 넘는 60%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정파성을 배제하고 봤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에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받았던 혐의가 다른 것도 아닌 입시 비리였습니다. 입시가 뭡니까? 우리 전 국민들이 한 번씩은 거쳐가는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이기도 하고 그 입시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앞서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 터지는 노력들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고생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나라도 해주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같이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위공직자까지 지냈던 사람이 자기 자식을 의대 입학시키기 위해서 표창장까지 조작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기를 30% 겨우 채운 상황에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등장해서 검찰 독재라고 오히려 힐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과연 국민들께 적절하게 보일까요?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큰 문제는 윤미향 씨죠. 윤미향 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정부 지원금까지 불법적으로 유용을 해서 실형까지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복절에 사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3.1절의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들을 친일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지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광복절 날 윤미향 전 의원 사면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됐던 뉴라이트 기관장들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 좀 맞불을 놨어요. 네, 그런 뉴라이트 기관장들부터 물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뭐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임명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도 뭔가 친일 정부라는 뭐 논란과 비판이 네.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광복절에 누구를 왜 사면을 했느냐라고 비판을 하기 이전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뉴라이트 기관장들은 괜찮은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외에도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 직접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부탁을 했던 그런 개인 비리와 뭐 뇌물을 받았던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패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왜 사면을 건의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돈 없는 비방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주당 인물은 아닙니다만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새벽에
성실하게 출소를 하고 나와서 낸 메시지를 보면 예. 어떤 개인에 대한 비판, 비방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치에 이제 복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본인을 향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변에 출소하면서 좀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냈습니다. 검찰 독재 종식, 국민의힘 심판, 민주진영의 단결 이런 부분들을 들어봤을 때 좀 앞으로의 행보를 좀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의 모든 메시지들이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 관계자들이 피고인일 때는 인권을 유린했다, 뭐 인권 탄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까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더 가열차게 해야 된다. 입법까지 해서 보조하겠다라고 해서 더 강한 수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가당착적이죠. 특검의 수사는 더 강해도 되고 자신들을 향한 수사의 칼날은 모두 다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 전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조작 기소 테이프까지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일반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정말 일부 수사권만 분리한 것만으로도 지금 민생 수사가 굉장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은 사기죄와 같은 지능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원활한 수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모든 수사권을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국민들께 어떤 피해를 미칠 것이냐 그런 부작용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신임 여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조국 전 대표까지 강강강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속도전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 개혁의 명분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제공을 했죠. 왜냐하면 결과를 보십시오.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결국에는 결론을 무혐의로 내줬던 거 아닙니까? 그 외에도 이제 디올백을 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출장 조사 논란도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12.3 불법 비상 계엄 과정에서 이제 검찰이 좀 일부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정황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행태를 보게 되면 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정말 중대하다라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다 인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적인 소구력이 높을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이제 출소한 지 아직 24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정청래 대표는 곧 만나서 대화 나누자 이런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박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이 조국 혁신당 합당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당내에서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박지원 의원님 같은 분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합당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지방선거도 같이 치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 지도부에 계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 혁신당 차원에서도 혁신당 자체적인 어떤 독자적인 역할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고민하고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앞으로 개혁 과제라던가 국회 안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로서 처리를 해 나가겠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민주당과도 경쟁 관계였다. 그리고 경쟁 관계인 부분도 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어떤 합당설이 불거지거나 구체적인 실무 조치에 들어갈 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두고 있는 선거가 지방선거인데 합당해서 치르느냐 따로 치르느냐 뭐 이거일 것 같아요. 합당 압박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해야 될 지역이 몇천 개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과 일일이 단일화하고 조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저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총선 때 보여줬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차지를 하기도 했고요. 또한 호남 지역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승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들을 느낄 수밖에 없고 예. 조국 혁신당과 후보가 겹치기라도 하면 어부지리로 야당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도 도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다양한 물밑 논의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사실 사면을 해준 것이 어찌 보면 최대의 정적을 풀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끼리 이제 물밑에서는 이른바 명청대전이라고 해서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 3선 서삼석 의원을 지명을 했어요. 과거 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라고 전해지는, 그리고 확실한 반명이라고 평가를 받는 인사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조국 전 대표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재명 대표와 조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친문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국 혁신당은 뭐 합당설에 대해서 지금은 선을 그은 상태죠. 자, 넘어가서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보면 41% 여전히 1위인데 직전 조사 때보다 5%포인트 떨어진 모습이고 국민의힘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제 22%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컨벤션 효과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민주당이 이제 당대표도 나왔고 오히려 민주당이 좀 오르고 국민의힘이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컨벤션 효과인데 그 반대네요.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보통은 컨벤션 효과는요, 선거 중에 쓰이는 말이죠. 이제 선거 중에 여론조사가 많이 돌아가고 예. 적극적인 당원들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비율이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 것이고 저희는 마무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네, 다만 어떤 뭐 정당 지지도는 분명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논란이 있었던 주식 관련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고 좀 당과 이제 정부 사이에 이견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라는 점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원래 이제 뭐 선거가 끝났고 당대표가 선출됐으면 더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은 진행 중인 전당대회가 있는 국민의힘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 말이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선호도 조사도 보시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가 21%, 조경태 후보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찬탄파가 좀 전체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당층, 지지층을 합하면 보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강세입니다. 지금 이 판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당대회 이른바 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당원들을 80%를 반영을 하고요. 또한 역선택 방지 룰을 포함한 20%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그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면 훨씬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참고를 해야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반탄파로 전해지는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당원들의 여러 기류에서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예. 그런 것들이 비상계엄을 찬성하고 뭐 반탄파들이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당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더 유능성을 보여줄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당원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찬탄파라고 정해지는 분들이 조금 더 내밀하게 살펴보면 비상계엄이 왜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극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까지 한동훈 전 대표 체제였지 않습니까? 과연 여당으로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수행을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거든요. 더더군다나 윤한 갈등이라고 했던 것의 실체가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당 대표가 당정을 파탄 관계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 당원들은 판단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찬탄 반탄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 정치의 문제다. 책임 정치의 관점에서 어떤 후보들을 결정할지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22일까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변수가 좀 그 사이에 있다고 하면 어떤 거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상황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뭐 찬탄파보다는 반탄파가 이제 굉장히 좀 우세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일 거냐, 장동혁 후보일 거냐, 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변수는 후보들 자체가 아니라 지금 전당대회 과정마다 난동을 부리고 있는 사실은 전한길 씨가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전한길 씨가 공개적으로 이 장동혁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지금 네네.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당원들, 적극 투표층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추정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징계라고 볼 수 없는 경징계가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면서 이것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자 가장 큰 암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어떻게 예. 보시는지 짧게 듣겠습니다. 일단 제가 징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사실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과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원희룡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가 맞붙었을 때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자를 부리고 이게 폭력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경찰에 입건되긴 했지만 선관위 차원에서의 제지만 있었지 윤리위에 제소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과연 윤리위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전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명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도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해당 현장 영상들을 보시면 특정 후보들이 도발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전례를 따져서 판단을 한 것이지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